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인생이란 죽을 때까지 나를 둘러싼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제가 남긴 말이죠. 왜요? 늘 오프닝 멘트인가요? 이거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삶이란 네. 인간을 둘러싼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다가 떠나는 것이다. 그 이해의 과정을 도와드리는 이 언더스탠딩이라는 프로그램은 얼마나 세상 유익한가. 오. 가슴 찡해지는 오프닝이죠. 예. 네, 언더스탠딩. 비오는 화요일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심각하게 시작한 이유가 네. 오늘 뭘 굉장히 이해하나요? 중요한 오늘은 이슈를 합니다. 어떤 걸 이해해야 되나요? 우리나라 농업에 대해서 네.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그런 시간이 될 거다. 우리나라 농업에 대해서 사고방식을 뒤바꿀 만한 거라면 사고방식이 어떤데요 지금? 엉망진창이죠 사실은. 솔직히 그렇잖아. 네네. 농업에 대해서는 저걸 살릴 수도 없고 죽이자니 그렇고 네. 죽일 수도 없고 살리자니 어렵고 그러면서 그냥 걱정만 하죠. 그쵸. 걱정만 많고 잘 모르고. 모르고 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낮다는 얘기만 하고 네, 위험하다. 위험하다. 쌀 남아돈다는 얘기나 하고 그렇죠. 어쩔 줄을 모르고 네. 기후위기 온다고 하니까 또 걱정은 되고 그쵸. 그러면서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며 농토는 농민에게 맞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하여튼 그래서 막 복잡하고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오늘 그걸 이 뒤바꾸는 사고방식. 네. 그래서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 한국정밀농업연구소의 남재작 소장님 네. 이분이 한 두어 차례 나오셔서 예. 농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남재작 박사님은 이과입니다. 2%와 같이 이과적 시각에서 먼저 주셨던 이 농업에 대한 시각과 네. 또 문과의 시각에서 좀 더 정책의 시각에서 또 농업을 바라보는 전문가 한 분이 있다고 해서 오늘은 두 분을 한꺼번에 모셨어요. 조금 좀 복잡할 것 같기는 한데 네. 아무튼 매우 중요한 주제니까 네네. 좀 정신 없어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뭐 이해하셔야죠. 어떡합니까? 공짜로 보는 방송인데. 그 욕을 하시거나 토를 하시려면 돈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 유료 악플 기능을 넣어야 돼. 슈퍼챗을 하시면 어떤 욕설이라도 제가 읽을게요. 아니면 철저하게 무시하고 1,000원이라도 쏘시면서 욕을 하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주량 박사님 모실 거고요. 네. 그리고 소개해드렸던 한국정밀농업연구소의 남재작 소장님을 네. 두 분 한꺼번에 모실 겁니다. 잠시만요. 자, 채팅창에서는 아버님께서 네. 아버님께서 네. 2%는 수학이 약할 것 같은데 이과라니까 충격이라고. 제가 수학이 약하게 생겼습니까? 수학이 약한 게 아니라 다른 거에 강하시죠. 제가요. 네. 제가 그 90년대 대치동의 현우진이었습니다. 현우진 아세요? 제가 때를 잘못하고 나서 이렇게 흘렀죠. 네. 수학이 아니라 모든 일타 강사는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시네요. 네. 진짜.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주량 박사님 그리고 한국정밀농업연구소의 남재작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계신 분이 이주량 박사님, 오른쪽에 계신 분이 남재작 소장님. 네, 이렇게 두 분을 모신 이유는 농업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생각 들어보기 위해서고 지난 시간까지는 기후 변화 혹은 인구 증가 등으로 네. 지금부터 지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부터 파괴된다. 굉장히 걱정이 크다. 예. 라는 말씀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주셨어요. 남재작 소장님이. 우리나라 농업이요? 아니면 우리나라 농업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다. 네. 그래서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냐? 그래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이주량 박사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농업 정책을 그동안 오래 연구해 오신 농업 정책. 분이라서 예. 이분이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고 답이 없는 거고. 이분이 이거다라고 하면 이분이 답이다. 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오프닝을 좀 거창하게 해주셔서 빨리 돌아가야겠다. 빨리 접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좀 이따 가셔야 됩니다.
일단 그렇죠. 이재용 박사님은 사실 농업계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고요. 네. 정책 분야나 이런데 특히 연구 정책이나 농업의 미래를 담당할 때 가장 농업계에서 가장 많이 호출당하시는 분입니다. 네. 네, 가장 유명하신 분이죠. 오늘은 그러면 이주랑 박사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이주랑 박사님의 이야기를 약 한 2.5대 1 정도 비중 정도로 좀 들어볼까 이렇게 합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쭤봤더니 그 이주랑 박사님은 다 떠나서 농업에 대한 편견과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다. 뭐가 잘못 알려져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 얘기부터 먼저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농업에 대해서 뭘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겁니까? 일단 앞에 부분 약간 커렉션을 좀 하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네. 그 농업이라는 게 사실 범위가 엄청나게 넓고 또 다양하고 네. 보는 이의 관점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보통 제가 농업 정책을 연구하는 거는 아니고 모든 사람이 농업 정책 연구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요. 각 분야별로도 너무 많고 저는 그중에 농업 혁신 정책을 주로 연구하는 연구자거든요. 농업 혁신 정책이다. 예, 예, 농업 정책이 아니라. 네, 네. 그러니까 농업 정책 중에는 뭐 농민 소득, 농지 정책, 농민 정책, 소득 정책, 농촌 정책, 그다음 가격 정책 등등 네. 너무 많은 정책이 있고 네.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혁신 정책을 주로 연구하는 이제 그 연구자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가 농업에 대한 편견 얘기하는데. 농업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그 범위나 깊이가 너무너무 다른데 우리가 제조업을 통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뭐 휴대폰 산업, 그다음 조선 산업 이렇게 끊어서 각 특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농업은 유난히 하나로 묶어서 퉁쳐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근데 그 농업은 사실 너무너무 넓고 너무너무 다양해서 사실 그렇게 퉁치기는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농업은 농사 짓는 게 농업이고 그러니까요. 농사 짓기 위해서 어떠한 종자를 써야 되는지 혹은 어떠한 기술을 해야 되는지 그 기술 개발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농업이고. 일단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 세상에서 특히 이제 한국 역사에서도 가장 많이 먹는 시기고 가장 싸게 먹는 시기고 가장 멀리에서 갖다 먹는 시기지 않습니까? 야, 그건 맞다. 그건 네. 맞다. 단군 이래 우리 한민족이 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싸게 이렇게 싸게 사 먹고 이렇게 다양하게 또 이렇게 멀리서 가져다 유럽산 먹어본 적이 머시기를 그렇게 없어요. 많이 없죠. 예. 적이 없어요. 네. 지구 반대편에서 바나나랑 체리를 갖다 먹고 알래스카에서 랍스터를 갖다 먹는 이 시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게 사실상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로컬하면서도 글로벌한 산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식량을 자국 내에서 생산할 수도 있지만 외국으로부터 조달을 해와서 양질의 농산물을 양질의 식품을 생산과 동시에 조달을 해서 안정적으로 국민에게 피딩한다. 이게 사실 농업 정책의 근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농민과 관련된 농촌과 관련된 생산 정책은 그 일부일 뿐이고,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본 적은 사실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멀리서 갖다 먹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르웨이 연어를 우리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유익하게 갖다 먹을 수 있는가 이 고민도 농업에 대한 고민이라 이 말씀입니까? 당연합니다. 예. 국민 먹거리에 대한 피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자체가 농업 정책이고 그때 되면 또 이제 이해관계들이 성립되잖아요. 국내 농업인들, 국내 농민들의 소득, 또 소비자의 관점 이런 것들이 다 복잡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관계의 접점들이 있는 거고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는 거죠. 아니 있죠. 바깥에서 싼 저렴한 농산물, 수산물 사다 먹으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딱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과 함부로 경쟁시키면 우리 국내 생산자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그게 또 길게 보면 우리 소비자들에게 피해라면서요. 소비자들한테는 다양한 선택권이나 가격권에 대해 피해가 되는데 생산자한테는 또 그게 오히려 이제 자기 보호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항상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답이 있다라기보단 그 시점에 선택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농업의 많은 문제는 제조업과 달리 철학과 선택의 문제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일반 소비자나 국민들 관점에서는 접해보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문제가 있을 거다 또는 무언가 잘못하고 있을 거다라는 편견이 당연히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그 선택의 문제 중에 제일 뭐 이슈가 됐던 게 어떤 겁니까? 그 말씀 전에 이제 제가 한국 농업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네. 그걸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주영 박사님이 방송을 잘하세요. 어. 어려운 질문을 던지니까 네. 그 다른 거. 말씀 전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 질문 꼭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 적었습니다. 네. 끝까지 추적하려고. 네. 저희도 이런 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예. 제가 답하다 안 되면 또 남 소장이 결정하면 되니까요. 예. 일단 우리나라가 제조업의 압축 성장을 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라는 네. 거는 모두가 학습하고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한국은 농업의 압축 성장에 성공한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농업이 압축 성장을 했다고요? 네네네. 농업의 압축 성장에 성공한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잘 안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제조업의 압축 성장이 어느 날 갑자기 가능했던 것이 아니고 농업이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자원, 재원, 인재들이 제조업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제조업의 제조업이- 압축 성장은 뭐 GDP 성장률이나 네네네. 우리나라의 무역액이나 그걸로 보면 충분히 입증이 되는데 농업의 압축 성장은 뭘 보면 우리가 그걸 그렇구나 할 수 있습니까? 한국이 식량 자급에 성공한 게 197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식량을 수입해서 먹은 게 아니라 원조 받아서 먹은 거죠. 네. 그러니까 국내 생산도 안 되고 구매도 안 되고. 근데 그 상황에서 농업의 압축 성장이라는 건 농업과 관련된 시스템 인프라 이런 게 구축이 되면서 국내에서 필요한 식량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있는 이 국가적인 체계가 완성됐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970년대부터 그게 완성이 되면서 국내에서 소비량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쌀을 포함한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쌀뿐만 아니라 채소 작물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육류는 다음 얘기가 되는데 쌀과 채소 등 원예 작물, 정확한 표현은 원예 작물인데요. 예. 네. 그 원예 작물의 그 국가 공급 체계가 확립이 되고 농업과 관련된 연구 체계가 확립이 되고 농민에 대한 지도 체계가 확립이 되고 네. 농촌에 관련된 지역 개발 정책이 확립이 되면서 그 통일벼라든지 그다음에 그 새마을 운동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농촌에서 생산력이 도시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농촌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제조업의 압축 성장은 있을 수 없었던 거고요. 얘들아 농사는 네, 이제 네, 네. 우리가 쉬어도 되니 너희들은 네, 서울 가서 가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네, 공부해라가 되는 거고 그- 그거를 전쟁 이후에 네. 한 20년 30년 만에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예. 뭐 아보카도나 바나나는 우리가 자급을 못했지만 네네. 그거야 이 땅에서 안 나는 거니까 할 수 없고 적어도 이 땅에서 나는 것만으로 우리 국민들이 굶어 죽지는 않는 네네. 뭐 소고기 등심을 꼭 먹어야 되겠습니다라고 고집부림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아사하지는 않는 수준의 식량 자립을 만들어낸 거가 20년 만에 해낸 일이다. 네네. 20년보다는 좀 더 오래 길 수는 있지만, 네. 아무튼 1970년 그 종합 그 국가 경공업 발전, 중화공업 발전 이전에 네. 그게 이제 농업 시스템이 안정이 되면서 된 거고요. 그게 없었다면 지금도 국가의 많은 자원은 농업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발전할 수 없었을 거고. 와, 그 비결이 뭐예요? 그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농업 연구개발 지도보급 교육 체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통일벼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통일벼가 다수학 품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수학 품종으로 그 동안에 쌀 생산량이 부족했는데 통일벼라는 품종이 보급되어서 그래서 쌀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통일벼는 기적의 벼시다, 기적의 벼다 이제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사실 통일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확립됐다라는 게 국가적 자산입니다. 그 시스템이. 실제로 뭐죠? 그게? 통일벼는 7년을 채 재배하지 않거든요. 7년을? 왜 무슨 말이죠? 말씀이세요? 저는 1년도 1년도 재배 아니야. 안 합니다. 통일벼라는 품종을 네. 7회, 8회 정도밖에 못 썼다라는 얘기죠.
아, 우리 역사가 네, 네, 아. 네. 요즘엔 통일부 안 심습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조금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그 통일별을 예를 들어서 그런 별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연구개발 능력, 예. 그 다음에 그거를 증식해서 일반 농가에 보내줄 수 있는 체계, 예. 그리고 그거를 재배하는 재배법이나 그 다음에 병충해를 관리할 수 있고 수리시설이나 재해를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인프라를 구축했고 농민을 교육시킬 수 있고 그 체계가 확립된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품종을 계속해서 바꿀 수 있었다는 거죠. 개량. 그렇죠. 계속해서 바꿀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게 잘 안 어려운 거예요? 그걸 못하는 나라들이 많죠. 사실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은 예. 그 농업이라는 거는 사실 거대한 시스템과 인프라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특정 에피소드하고 프로덕트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인프라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통일벼라고 하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한 농업학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거야 뭐 연구비 지원하고 하면 또 될 수도 있죠. 근데 품종 만들어내면 여러분 이걸 심으세요 하고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농협 통해서. 전혀 그렇지 않은 게 벼라는 품종이 바뀌었을 때 그 네. 벼를 심었다고 작물이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품종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재배 기술, 재배법도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병충해 패턴도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수분 요구량, 양분 요구량도 다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농민들이 뭐 새로운 품종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좋은지 나쁜지 사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농민은 개별 경영자인데 자기가 그해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확신을 줄 수 있는 체계, 그 다음에 그걸 또 수매, 그 다음 농민의 선택권을 유도할 수 있는 실증, 이런 엄청나게 복잡한 시스템들이 따라붙는 거거든요. 하기야 그런다고 해서 꼭 내 논에 저걸 내가 받아서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그 리스크를 떠안아주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네네. 우리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드리면, 네. 우리가 지금 논에 보면 똑같은 벼가 심어져 있어서 네. 70년대에 심어져 있는 벼나 80년대에 심어져 있는 벼나 같은 벼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폰이었다가 품종이요. 네, 그러니까 품종을 예를 들면 네. 폰이었다가 소나타였다가 그랜저였다가 에쿠스가 된 거거든요. 네. 아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다 발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그 논에 심어져 있는 품종들은 다 에쿠스급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쩐지 보통 요즘에 내가 밥을 두 그릇씩 먹더라고. 어릴 때는 한 그릇도 막 빠듯했는데. 그래서 어차피 자동차나 이런 걸 보면 변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예. 네. 눈에 보여서 뭔가 좋은 연구 개발이 됐고 좋은 상품이 나왔다라는 걸 일반 국민이 알고 있는데 농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 뭘- 벼가 벼지. 저는 그 벼인 줄 뭐가 알았어요. 변했겠나 이제 이런 거거든요. 뭐 마트 가면 좀 네. 새로운 게 나왔네 비싸네 이건 이 정도 느낌. 밥맛이 달라요? 아니면 뭐 병충해에 강해요? 아니면 뭐 품종 뭐 많이 생산성이 생산이 돼요. 좋아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형질 또는 특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예전보다 훨씬 적은 면적에서 적은 노동력을 가지고 네. 벼를 재배하지만 생산량은 훨씬 좋아졌고 예. 아 그래요? 그다음에 병충해에 대한 그 내병성 음. 또 훨씬 좋아졌고 그다음에 재해에 대응하는 능력도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작업 편의성도 높아졌고 예. 그리고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돌아다니는 게 제너시스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벼도 제너시스급이 개발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농업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큰 진화를 해온 거고요. 한국 농업이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진화의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코리아가 눈부시다는 겁니까? 코리아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농업의 그 어떤 품목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품목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한국의 주식인 벼라든지 네. 아니면 그 김장 채소류 등등 일부 품목은 월드 베스트 수준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주 먹는 건. 네네. 배추와 벼는 배추, 벼, 고추, 고추. 그다음에 마늘, 양파 등등등은 듣다 보면 한국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세계와 비교해서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하니까 다른 야, 너는 야 배추 뒤에 배추 갖고 와봐. 그러면 일단 배추 없어요. 벼는 글로벌 작물이고요. 네. 아. 양파 역시 글로벌 작물이고요. 아 그런데 그렇죠? 우리 게 최고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농업이라는 게 제조업하고 다른 게 네. 그 나라 국민이 먹는 그 특성도 있지만 그렇죠.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거를 얼마나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걸 확립하지 못한 나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남 소장님 아시지만 동남아가 이모작을 하지만 네. 네. 우리가 이 기작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그 같은 장목을 2번 시킨 때문에 아, 야, 여기서 잠깐 토막상식. 네. 이모작과 이모작은- 이기작이 달라요? 기작은 같은 작물을 연거푸 심는 거예요. 벼. 네네. 모작은 모작은 무, 밀보, 배추, 보리벼 이런 아. 식으로. 아, 그래서 모든 나라 예. 우리나라는 날씨가 더워서 벼를 삼모작합니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이네요. 거네요. 삼기작합니다가 맞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기작은. 지구본 연구소에 나온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예. 2번 심는 동남아보다 우리나라가 생산량이 좋거든요. 한 번 심는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그 다 기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은 네. 동남아보다는 우리나라가 좋은데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요? 없으면은 말이 안 되는데. 그럼 그 벼를 수출하지.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제발. 예. 기본적으로 한국은 농업적 조건 분리 국가입니다. 어렵다. 농업적. 농업적으로 봤을 때 조건이 대단히 안 좋은 나라예요. 아, 불리하다고요. 네네. 그런 건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연교차가 네. 연교차가 50도가 넘어가잖아요. 연교차가 네. 그 연교차가 50도가 넘어가고 땅이 좁잖아요. 산지가 70%쯤 되니까. 네. 그리고 그 연교차가 높다 보면 에너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병충해 발생이나 이런 것도 대응하기 힘들고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같이 농업이 조건 분리 지역에서는 네. 농업 기술이 발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살아남으려면 아, 첨단이 아니면 이 땅에서 농사 못 짓는다. 네네. 그러니까 좋은 기술이 아니면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또 농업이 로컬하면서도 글로벌하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국내에서 아무리 생산을 잘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특히 식량작물이 그러한데 밀이나 콩, 옥수수 같은 걸 아무리 생산을 잘 하더라도 좋은 기술로 하더라도 네. 세계에서 정말 조건이 좋은 나라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4배, 5배 비싸요. 그건 기술로 쫓아갈 수가 없는 가격 차이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게 비싸다는 건 우리나라 게 비싸죠. 우리나라 게. 그거는 뭘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자랑할 게 아니라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편견이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예. 그래서 우리 농업은 경쟁력이 없어. 비싸니. 이럴 거면 우리가 생각 좀 다시 해야 돼. 지원해봐야 밑 빠진 독이야. 저렇게 미국처럼 저렇게 대규모 농업을 하는 나라와 우리가 어떻게 경쟁하겠어? 안 될 건 포기하자. 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 좀 하실까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을 저번에도 받고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잖아요. 예, 네, 네. 근데 이제 이 한 나라의 예. 식량 수급 정책이든 농업 정책을 할 때 말씀처럼 이제 해외에서 어떻게 조달할 거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농업 여건 때문에. 네. 그다음에 국내 생산 정책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적으로 그럼 해외에 다 의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식량 공급이라는 거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이거든요. 그렇죠. 예, 한순간도 실패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딴 것처럼 실패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전성을 안전하게 그러면 공급망이 꾸준하게 유지가 될 게 만들 거냐. 그럼 우리는 그걸 위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제 예산이나 이걸 지출할 수 있을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식량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국내 농업에서 자금률이라는 문제가 있죠. 이걸 어느 정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하고 이걸 계속 계산하면서 최적 조건을 맞춰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식량 작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입하기가 비교적 쉽거든요. 이거는. 네. 이거는 이제 보관성이 좋기 때문에. 근데 채소 같은 경우는 신선한 것들은 대개 일주일 내로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국내에서 재배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농업을 국내에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 칼로리를 공급하기 열량을 공급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건강을 위해 가지고 이제 채소 같은 거라든가 네. 있고 예. 그다음 단백질 공급해서 육류를 어떻게 공급할 건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해외에 다 의존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불가능하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야채는 수입하는 나라가 잘 없죠. 유럽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나라 아니에요. 유럽에서는 많이 수입을 하죠. 네. 유럽 내에서. 우리는 어차피 우리 국토의 구조상 그건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전부 다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오는 작물들은 가능하거든요. 네. 약간
가치가 높은 것들은. 근데 채소 같은 부피가 있기 그건 안 때문에 되니까. 예, 배로 와야 되는 김장 배추를 칼로 실어오면 그거는 엄청 비쌀 테니까. 상추, 깻잎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배추 같은 경우 비행기로 실어오면 그렇다. 그건 안 돼. 우리가 해야 돼 그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농업을 구성을 할 때 네. 공급망을 구성을 할 때 국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고 해외에서 어느 정도 할 이걸 다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그렇지 않고는 만약에 해외 공급망이 잘못됐을 때 어떡할 거냐 이거 대책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식량 위기가 오면은 농업은 대개는 공산품은 10%좀 부족한다 해서 가격이 그렇게 뭐 폭등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근데 농산물 같은 경우는 10%좀 부족해지면은 가격이 5배, 6배 뛰어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특징 때문에 이거는 뭐 글로벌 공급량이 5% 정도만 만약에 충격을 받아버리고 나면은 원래처럼 이제 50% 60%까지 가격이 뛰어버리고 이런 정도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이 식량 공급망 이 국가를 이 공급망을 구성을 할 때는 이런 걸 고려 안 할 수밖에 없고 고려해야만 하거든요. 다시 이제 바톤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미국에서 옥수수를 키운다. 네. 또는 남미에서 옥수수를 키운다. 그러면 지대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땅값. 땅값이. 근데 한국에서 옥수수를 키운다. 그러면 그 지대가 일단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거든요. 네. 한국은 땅이 귀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 옥수수 키울 땐 지대 차이가 일단 나는 거죠. 그다음에 한국은 면적이 작으니까 기계가 못 들어가죠. 덜 들어가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미국은 엄청난 기계가 들어가서 한 번에 큰 작업을 해내죠. 그러면 또 인건비에서 또 엄청난 차이가 네. 벌어지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일단 그런 고정 비용들, 운영 비용들의 차이가 있어서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근데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에요. 특히 이제 식량 작물들이 그러한데 네. 그럼 국내 생산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냐 네. 놓고 봤을 때 국내 생산을 제로로 만들면 경제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분간 좋아 보일 수 있으나 국방을 용병 쓰는 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사실은 딱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남 소장님 오셨을 때도 네. 제가 질문 드렸다가 혼도 많이 나고 이 프로는 뭐 저렇게 기초도 없이 용감하냐. 여기 계신 분들한테요? 네, 혼났습니다. 오늘 혼내시려면 딱 그 비유인데 네. 국방을 어떻게 용병에 맞추냐.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죠. 네.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는 젊은이가 다 군대 와도 3만 명밖에 안 된다. 그런데 우리 국방 지키려면 최소한 30만이 있으면 야 그래도 우리 젊은이 3만 명에 용병 27만으로 해야지 어떻게 용병 30만으로 하냐. 이제 그 말씀일 텐데 그 부분에서 저는 아니 우리 젊은이 다 뽑아가도 어차피 자주국방은 안 되고 용병 27만이 들어와야 된다면 용병 30만으로 국방을 맞추고 3만 명은 반도체 개발해서 파는 게 좀 더 총싸움 잘하는 용병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자주국방 결국은 안 되는 자주국방을 3만 명을 최전방에 꽂고 27만 명을 데리고 오는 게 이상적이라고 합니까?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이해했고요. 네. 말씀을 정확히 이해했고 국방의 예를 들었는데 국방하고 농업은 또 다르죠. 네. 또 다르다는 거는 뭐냐면 그 농업이라는 게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 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을 유지한다든지 예. 지역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정주 공간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비생산 요소들이 아주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생산이 존재해야 네. 그 비생산 혜택들이 가져지는 거잖아요. 그걸 예를 좀 들어주시면 네. 이 프로가 얼마나 무식한 질문을 한 건지를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농사를 전혀 안 짓는다. 네. 그럼 그 농토는 다 산림이나 휴양지가 된다. 그럼 아니면 사람도 살지 않는다. 다른 걸로 대체는 안 되나요? 다른 걸 대체하면 기린이 살고 막 더 비용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아 그래요? 당연하죠. 예. 농촌 공간을 농촌으로 유지할 때 네. 가장 안정적이고 또 가장 국민들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하기야 거고요. 뭐 그건 그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요새의 세계적인 추세가 뭐냐면 기후 위기라든지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물류 이슈라든지 네. 네. 위험 요소들이 도처에 존재하는 게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예. 농업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나라들이 그걸 다 되돌아오는 추세입니다. 농업을 포기했던 나라도 있긴 있어요. 소홀히 여겼던 나라들 예를 들어 이제 그 싱가포르 같은 나라인데 네. 그렇지.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농업을 대부분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네. 이프로님 논리대로 해외에서 가져오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집 지을 땅도 없는데 농사를 네. 어디서 지어? 근데 이렇게 해봤더니 우리가 보통 기대했던 효율성보다 네. 손해 보는 게 너무 많더라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 그랬어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 기술이 변하면서 도시 내에서도 좁은 면적 내에서도 특정 작목이나 특정 그 것들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싱가포르도 자기네 나라 내에서 농업을 일정 부분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완전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랍 같은 UAE 같은 나라들도 농업을 어차피 사다 먹어야지 뭐 50도 넘는 사막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네. 하다가 정치적인 이슈나 그다음에 글로벌적인 위기 이슈가 나오면 그게 항상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50도 사막에서 논을 만들려고 하고 거대 온실을 만들려고 하고 그런 자국 내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생산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싱가포르도 아니 아랍에미레이트 아랍에미레이트도. 같은 이런 나라들도 그 나라 네. 예. 예. 그렇게 그리고 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제로인 그러니까 선택됐구나 내 논리에. 그 농업적으로 아니 저 이렇게 듣다 이쪽에도 기웃 저쪽에도 기웃인데 네. 그러니까 진짜 아랍에미리트는 그들의 꿈이 뭐 저는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석유캐서는 안 되니까 네. 이 땅을 다 옥토로 좀 바꿔보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토마토도 쉽고 네. 그들의 목표는 훌륭한 농업 국가가 되는 거라서 하는 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거길 향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네. 그런 시도조차 거의 안 했었잖아요. 석유 팔아서 살면 되지. 네. 뭘 복잡하게 만들어서 먹냐 그렇게 했는데 박사님, 싱가포르는 어떤 문제가 생겼었습니까? 그렇게 농업을 포기해서 하나도 안 했더니 하더라도 굶는 국민은 없었을 텐데 싱가포르이 아. 다른 걸로 돈 벌어서 식량 사오면 됐으니까. 일단 뭐 가격이나 이런 게 불안정했을 것 같고요. 네. 가격이나 이런 게 불안정했을 것 같고 그리고 좋은 농산물 같은 거를 먹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했어야 됐을 거예요. 채소는 네. 길러야 돼. 네, 원예작물이나 이런 것들 네. 마일리지가 적은 것들은 훨씬 비싼 걸 지불했어야 됐을 거고 그리고 사실 음식이나 이런 게 경제적인 걸로 나눌 수도 있지만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또는 그 나라 국민이 갖고 있는 비경제적 요인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문화라든지 신토부리 아니 문화 문화. 그러니까 음식이나 농산물이 주는 문화 전통 역사 그게 이런 것들 뭐 저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게 예를 들어 중국산 배추면 문화가 파괴되고 국산 강원도 배추면 유지되고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뭐 무식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네. 네, 싱가포르 예를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싱가포르 정책 중에 30바이 30이란 정책이 있는데 네. 지금은 싱가포르 식량 자급률이 10% 정도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그 어류로 양식하거나 뭐 약간 몇 가지 도시 채소 같은 이런 정도로 해서 예. 이건데 이제 2030년까지 그 30% 정도까지 자급률 높이겠다. 2%님 말씀대로라 치면은 사실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10% 작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10이나 30이나 네, 네. 뭐 그렇죠. 그런데- 문제 생기면 그 나라 국민이 70이 죽나 90이 죽나 나라 망하는 거죠. 그런데 저번에 그 공격에 제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해가지고 그게 한해 맺히셨구나. 이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그 남재학 소장이 뭐 모르셔서가 아니라 나중에 저랑 차 한잔 하면서 하신 얘기가 네네. 남 소장님은 그 이렇게 일반 대중들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농업 전문가들과 농업의 현황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분들하고만 주로 토론하실 거 아니에요. 레벨이 있으신 분들과 그러다 보니 저처럼 지금 농업을 저의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원초적인 질문은 그런 질문은 안 받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논리를 어떻게 깨야 될지에 대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니까. 그 국방부 껌벙커에 가서 네. 이 아저씨들은 왜 다 여기 계세요? 총 들고 휴전선 안 지키고 아니 그렇지. 네. 그 원자탄 떨어지면 끝이라던데. 반도체 공장 안 가시고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니까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쵸. 뭐 이제 그런 생각도 드셨다고. 근데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이게 네. 보면은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말레이시아하고 국경에서 그렇습니다. 예. 물을 끊어버리고 나면 사실 뭡니까 당장 타격이 오고 국가의 생존이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또 말레이시아에서 대부분 닭을 공급받거든요. 네. 싱가포르 주요리가 또 닭 요리지 않습니까? 네. 거의 주식이 닭인데 거의
싸라고 이게 닭이 거의 주식에 가깝죠.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공급을 안 해주면 싱가포르는 또 금방 닭값이 금방 올라가잖아요. 네. 예를 들면 닭 같은 경우는 이 냉동 닭하고 이제 이 냉장 닭하고 이게 품질 차이가 꽤 크거든요. 식감 차이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굉장히 그런 고통을 많이 받아온 거죠. 그런 당장에 그런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말씀처럼 우리가 100%까지 식량 그 싱가포르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곡물은 아예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그걸 높일 거냐, 어떻게 하면 그런 정도의 경제적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저번에는 완전하게 그래 없을 때 뭐 무슨 차이가 이렇게 질문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면은 이건 사실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비가 올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를 100mm 정도 시간당 100mm 정도는 우리가 도시를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200mm 내리면 사실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한 50년 100년마다 한 번씩 오기 마련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걸 완벽하게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피해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자연재해는 극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완벽하게 대비하는 건 불가능하다. 네. 그렇지만 완벽하게 대비 못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모든 걸 다 안 해버리자 이렇게 공격을 하시면 사실 이게 공격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워낙 모르니까 몰라서 하는 거고요. 아까도 저도 그 배추 질문을 드린 게 어떤 문화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가 전혀 머릿속에 안 그려져서 그래, 기왕 막 가는 김에 네. 주문 드립시다. 네.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라는 거죠. 굳이 배추를 농업이 국내산 있어야 배추를. 농촌 사회가 있고 예. 농촌 사회가 있어야 우리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두 도시에 살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5천만 명이나 되는 그렇죠. 거대 거기에서도. 국가가 예, 예. 네. 거대 국가가 그래서 싱가포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또 그 정도 생산을 유지하는 거는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이라는 거죠. 저도 그런 정도라면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의 농촌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살 수도 없고 네. 그리고 물론 중국산 배추도 먹을만 하지만 중국인들 그거 먹으니까 그죠. 그거 먹고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잘 따잖아요. 네. 그러나 뭐 우리 입맛에 맞는 우리 배추도 있는 게 좋지. 그러니까 다양성 차원에서 존재하는 게 맞다고 하면 그래, 그건 그렇지 했을 텐데 식량 안보, 식량 주권 그렇게 하면 그럼 오늘도 우리는 석유를 파야지. 석유 개발은 포기했잖아요, 우리가. 100% 수입하기로 하고도 그냥 사는데 왜 굳이 식량에는 그런 잣대가 들어가야 됩니까? 하는 질문 드렸던 거죠. 그 부분에서 정확히 동의하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량이 100이라고 치면 네. 한국의 그 자연 조건, 그다음에 경제 조건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에 네. 25% 정도는 국내 생산을 하고 75%는 해외 조달을 하는 것이 네. 총 비용 측면에서 경제성이나 비경제성 등 모든 걸 합쳐서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구조적인 결론일 것이다 라고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황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의 4분의 3은 수입을 하고요. 예. 4분의 1은 국내 생산을 하고 있는 하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그 4분의 1이 있다는 것이 예. 이게 물론 이제 비싸게 먹지만 거기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감안하면 네네. 25% 이상은 유지하는 유지를 해야 것이 된다.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다. 그러면 네, 그 이렇게 방향이 말씀드릴 혹시 수 있어요. 25%에서 더 늘려가는 방향인 건가요? 아니면 요 정도 유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연구가 된 건가요? 일단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한 거죠, 이제. 국내 생산 시장이. 네. 국내 생산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한 거고 이게 이제 자꾸 내려가면 사실 이제 위험하다거나 아니 좀 아쉬워지는 거고요. 늘리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25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그 혹시 정도로. 그게 그냥 네. 현재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지으면 25% 정도 우리가 조달할 수 있으니 그게 최적이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더 늘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수학적인 최적점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밀을 수입해 오려고 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곡식을 하나도 생산을 못 한다면 네. 야, 쟤네 주지 말까? 어. 그러면 뭐 10배라도 줄 석유처럼. 것 같은데 뭐 이런 협상력 때문에 그런 건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닌 네, 거죠.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계산이나 그다음 어떤 계획에 의해서 발생했던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시장과 정부와 정책과 외국이 네. 통상을 이렇게 하다 보니 요 정도가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인 거죠. 저는 오늘 이 질문을 계속 드렸던 이유가 네. 우리나라의 농업에 대해서 농업 정책 또는 농업에
투입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1인당 투입하는 그 예산으로 생각하면 특히 우리나라의 농어촌이 이런 쪽에 많습니다. 그거를 비효율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분들은 식량 주권, 뭐 신토부리 양보. 예. 이런 식으로 토론이 붙다 보니 야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제 그거를 좀 여쭈려고 네, 했던 네. 거죠. 그래서 네. 그게 무슨 어떤 철학적 주장이라거나 네. 아니면은 무슨 그 상징적 주장이라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사실 경제적인 총 비용을 봤을 때 그 정도는 한국 사회가 분명히 지불해도 생산을 하는 게 합리적인 상황이다. 근데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20이나 15로 낮춘다고 해서 예. 거기서 아껴지는 비용이 그 아껴지는 만큼의 가치로 다가오기 어렵다. 이게 모든 작물이 그렇지는 않지 않나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가 소비하는 예. 작물을 모든 작물을 100% 생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수입도 하고 어느 정도는 수출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글로벌 공급 체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렇죠? 자기 나라에서 모든 걸 생산해서 모든 걸 소비하면 그게 농경 국가고 후진국인 거예요. 그러네요. 혹시 정부의 보조금 측면에서 농업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처럼 보조금을 안 주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쟁력 떨어지는 작물을 수입 안 하고 계속 기르기 위해서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전 세계에서 농업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는 뉴질랜드 하나예요. 거긴 왜요? 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네.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는 농업 보조금을 지불한다. 예. 말씀하셨던 그 식량 내지는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슬라이드를 좀 보고 설명을 네. 드리고자 네. 하는데 몰랐죠. 뉴질랜드는 안 준다고. 전혀요. 근데 일단 뉴질랜드는 그럼 왜 지급을 하느냐? 네. 왜 지급할 수밖에 없느냐? 왜 안 아, 주느냐? 왜안 주냐? 왜 안 예, 주느냐라는 예. 거죠. 뉴질랜드는 선진국이면서 1차 산업이 주력 산업인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네. 그걸 농업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국민소득이 선진국이면서 아, 예, 예. 1차 그러네.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네. 말씀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면 의미가 없어요. 안 줘도 된다는 안 거죠? 줘도 되는 네, 거예요. 네. 아, 그렇죠. 그래도 충분한. 이게 보통 제가 보시면 아까 가치 사슬로 보시면 네. 그러니까 미국이든 네덜란드든 덴마크든 다 농업 보조금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농업이라는 산업의 특성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수평 경쟁이 안 돼요. 네. 수평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농업은 산업적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반적 기능이 있어요. 네. 농업 생산을 하기 때문에 유지해야 되는 경관, 네. 환경, 네. 수자원 보호, 정서 함양, 농촌 사회 유지 등 공공적으로 쓰게 되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네. 농업을 안 하게 되는 순간 그 가치도 함께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네. 첫째는 제조업 서비스업과 경쟁을 잘하기 위해 동일선상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서 발생하는 공공재적 가치에 대한 비용을 사회가 지불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보조금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은 보조금 자체의 과다나 지불 비지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불 과정의 투명성 그다음에 지불했을 때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규칙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 룰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네. 보조금 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뉴질랜드 빼고는 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거는 네. 대개 이제 선진국일수록 보조금, 농업 보조금 규모가 커진다. 맞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룰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도국들이 보면은 농업이 다 이렇게 약간 좀 뒤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정부가 농업 R&D에 투자를 적게 하고 그다음에 농업 보조를 적게 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또 이 개도국일수록 이제 식량이 그 약간 가난하거나 아니면 식량이 모자란 농사를 지면서도 배를 약간 굽는다 그럽니까? 예. 그런 쪽이 많은데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농업이라는 산업 특징이 기상재해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몇 년마다 한 번씩 반드시 기상재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기상재해가 왔는데 만약에 정부가 이게 사회가 그걸 가지고 보존을 안 해주면은 네. 당연히 농가 입장에서는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서울로 돈 벌러 가겠죠. 다시 도시 빈민으로 유입돼 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개도국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또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진국일수록 아니면 잘 사는 나라에서 왜 농업이 선진국형 산업이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네. 그래야만이 제대로 있는 농업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다는 거죠. 선진국이어야만 그렇죠. 왜냐 그러면 이런 적당한 보조금도 줄 수 있고 기상재해에 대해 가지고도 대비할 수 있고. 보조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기상이 점점 나빠지면은 농업 인프라가 좋아야 되잖아요. 물도 잘 빠지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농업은 안 할 수는 없는 인더스트리인데 네.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돈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선진국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야, 그 뭐하러 그 지급하냐? 그거 그냥 사다 먹으면 깔끔할 걸. 이거는 아니다. 그렇죠. 그 보조금을 아마 직접 비교해 보시면은 그 선진국들이 더 많이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액수는 그렇겠지만 뭐 1인당이라든가 1인당 해도 헥타르당이든가 다 많이 지급한다는 그렇게 해도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건 이제 이프로님 좋아하실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사실 1인당으로 하면 외국이 훨씬 많이 지급하는데 사실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별로 좀 위험한 얘기가 아닌데 농가 수가 좀 과다하게 맞습니다. 많아요. 저희는 뭐 남 박사님 그러니까 위험하지 이게 뭐. 구조가 이게 선진국 근데 농가 수가 많다고 강호가. 완벽하게 왜냐 그러면 우리가 선진국하고 비교를 하면서 예. 또 이게 단점으로 우리가 다 같이 공정하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선진국은 대개는 이제 전체 농가가 한 1% 정도 내외에 불과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한 4% 정도 돼요. 전체 많이 국가에서 농민 수가 농민의 비율이. 그렇죠. 상대적으로 농가 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구조 문제가 사실 선진국하고 약간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국민들이 보기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외국처럼 이렇게 선진국 차이가 나느냐. 이런 이게 딜레마인 거죠. 이게 딜레마인 게 우리나라의 농업의 문제는 규모가 작다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라는 말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죠. 철학적 단위 규모가 작다. 철학적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뭐죠? 인구 농가 수가 줄어들면 농촌 인구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는 그 어쨌든 농촌 인구가 장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농촌 인구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그런 정서들이 있잖아요. 정부도 사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부터 모든 걸 다 노력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농가 수가 많으면서 이게 농업에서 불리해지는 많죠.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기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업계에서는 이게 약간 딜레마적인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농업이 발전한다는 거는 사실 농가 수가 줄어드는 건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거를 잘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농가 수준을 한 3, 4% 정도 유지를 하면서 선진국형 농업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가능할 거냐 하는 게 이제 우리 농업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도전 과제인 거고 하나의 딜레마인 거죠. 거기에 혁신 정책이 포함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 농업적 압축 성장에 성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모든 압축 성장은 부작용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뉴질랜드나 덴마크가 농업 혁신이라는 거의 큰 줄기 중에 하나는 농지 정책을 반듯하게 만드는 게 있었고 네. 또 하나는 농민의 수가 급감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농민의 수가. 그러니까 네덜란드 인구가 1680만 명인데 농민 수 100만 명이 17만 명, 15만 명까지 내려오는 5분의 1로 줄어드는 시기가 있거든요. 네덜란드에서 네, 얼마 네. 만에? 언제요? 그게 한 100년쯤 걸려요. 예. 100년쯤. 예전에 그랬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야 이제 농가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게 되고 또 한 25헥타, 6헥타 우리나라보다 지만 20한 5배 정도의 농지를 가지고 농업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시기가 있는데 한국은 압축 성장을 워낙 빠르게 하다 보니 농민 수, 농가 수나 그건 유지되고 생산 농가 얘기하는 겁니다. 농촌에 사는 정주 인구가 아니고 예. 생산 농가 수가 아직은 많은 거죠. 근데 이건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네, 더 네. 긴 시간을 통해서 네, 농민들 네. 절대 숫자가 줄었다. 그렇게 되면 산업 정책이나 혁신 정책을 좀 더 강하게 걸 수 있거든요. 왜요? 왜 농민의 숫자가 줄면 정책하기가 편해요? 예를 들어 1헥타 농민이다. 그러면 농업 소득이 1년에 500만 원이 안 될 텐데 네. 거기다 어떤 정책이나 산업 정책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복지 정책의 대상이거나 지역 정책의 대상인 것이지. 근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25배가 돼서 네. 500만 원에 25배에서 한 1억 2, 3천 소득이 됐다. 음. 그럼 그때 산업 정책을 걸어도 되는 거잖아요. 농민의 수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민한 이슈기도 예민한 이슈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간을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우리 농업이 그러니까 이런 자연스럽게 구조적인 과정에 있거든요. 과정에 있는데 여기를 그러면은 갑자기 그러면 우리가 이 농가수 갑자기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조가 바뀌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갈지는 이게 농촌 인구라도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면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예. 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근데 농업계에서는 사실 이제 기존의 시스템과 기존의 문화라든가 이걸 어떻게 지킬 거냐는 관성이라든가 이런 게 의지 같은 게 남아 있잖아요. 이게 계속의 충돌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한 5년, 10년 정도 계속될 거다.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이프로님처럼 농업계에 대해서 비효율적이다는 공격이 계속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우리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실 사실 저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아주 나쁜 제대로- 질문을 제가 그냥 모아서 이거 제대로 대응을 못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우리 농업계에서 이걸 세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하나의 합의점을 만들어갈 안정화된 어떤 구조가 있을 거고 그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자연스럽게 만들어갈 거고 가능하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먹거리나 다양성 측면에서 아니면 퀄리티 질적 측면에서 충분하게 안전하고 이제 질적인 농산물을 공급하면서 농촌 또 안정화시켜 나가면서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거 어느 시점에서 이제 이게 경제적 안정화된 모델이 나올 거잖아요. 거기까지 어떻게 도달할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고 이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 시기를 잘 견뎌 나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계속 밀리는데 아니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좀. 지금 댓글창에서 댓글 쓰시는 분들끼리 토론이 또 붙었나 봐요. 그 아까 나온 얘기 중에 농업 예산 얘기도 잠깐 하면 네. 약간 농업 예산이 많고 보조금이 많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댓글에도 비슷한 내용 있었어요. 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농업은 모든 사람이 자기 의견이 있어요. 예. 그 통일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농업 혁신이 어려운 게 농업계 내부에서 통일된 의견이 나가야 그 정책화도 되고 이슈화도 되는데 농업계에서는 의견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외부로 나가기가 참 힘들어요. 통일된 의견이. 근데 그런 이슈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농민들 숫자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도 뭐 더 그런 것 급격히 줄어야 누구는 한다는. 이제 농민의 소득을 지지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고 네. 또 누구는 가격을 지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고 아하. 누구는 우유 가격을 높여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나비업체는 네. 양농가는 높여야 된다 그러고 나비업체는 낮춰야 된다 그러고 이런 다 이해상충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일된 의견 나가기 어렵고 중장기 의견은 더더욱 그렇고요. 유럽이라든지 이런 건 워낙 사회적 합의체라든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걸 갔던 거고 한국은 제조업 쪽으로 너무 빨리 넘어가서 그럴 시간이 미처 없었던 거고 그런 역사적 이 경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예산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네. 농업에 쓰는 예산이 20조 원 정도가 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600조가 넘었다 치고 3% 정도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한국인 5천만 명이 먹는데 그리고 농촌을 유지하고 공간을 지역을 유지하는 데 쓰는 돈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3% 정도면 과연 그걸 많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먹는 거잖아요. 네. 먹는 거. 3% 그리고 지역이라는 공간이 있는 거고 국토 공간의 대부분은 또 농지가 있는 거고 선진국과 비교해도 결코 높지 않은 예산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 예산이 왠지 허술하게 쓰이는 것 같다. 네. 부정하게 쓰이는 것 같다. 그래서 넘쳐고 낭비되는 것 같다라는 선입견이 먼저 작용하는 거지. 절대 절대 액수로는 많지 않다. 오히려 국가 발전 단계나 국민 소득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인구 수, 먹거리의 비중 등을 놓고 보면 많지는 않다. 네. 제 주장이 아니고 국제 비교가 다 돼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채팅창에서는 원초적 초보적 질문과 전문적 답변에 이상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고. 근데 이게 참 물론 몰라서 그 전문적 질문을 못 드릴 수도 있는 거지만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농업에 대한 착각과 오해를 뒤집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네. 오늘 많이 뒤집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 네, 그런 네덜란드는 그렇게 급격하게 농민들이 줄어들었으니까 농민 1인당 경장 면적은 급격히 늘었겠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보다 한 25배, 30배쯤 됩니다.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는 농민들이 급격히 사망했기 때문이 아니라 도시로 계속 흡수되면서 줄었겠죠. 다양하게 존재한 거죠. 그러니까 인농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세습 그 후계농도 있었고, 그다음에 산업적으로 경쟁해서 도태되는 경우도 많은 거고요. 소규모 농가는 대규모 농가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급격히 줄어든 것이 네덜란드의 입장에서는 농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습니까? 이거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그럼 농업이 규모화만 되면 좋은 것이냐? 네.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 질문을 드리려고 지금 네, 밑밥을 규모화만 깔고 되면 있었다 무조건 어떡하네. 좋은 것이냐? 예. 라는 사실, 거는 사실 예. 이것도 유럽이란 예. 네덜란드란 입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유럽에 있는 나라죠, 네덜란드가요. 네. 사실 국가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로 치면 하나의 도 정도 이 국경이라는 게 없잖아요. 작죠. 그러다 보니까 예. 유럽이란 나라 자연스럽게 이 분업화가 된 거죠, 농업이. 그러니까 이 경쟁 유럽 내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농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규모화되거나 특정 품목의 경쟁력을 가져야 되죠. 그러려면 규모화가 될 수밖에 없었고 사실 이미 그런 농업 정책을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 농지 문제가 유럽 사실 농지 문제가 농업의 제일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유럽은 당연히 그러면 이제 규모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이렇게 농가들이 옛날엔 딱 똑같이 많았을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손으로 농사 짓는 거는 모든 나라가 1헥타르라고 1헥타르밖에 안 되거든요. 유럽이든 조금 넓었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이 그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그럼 그 과정을 농업이 변해오는 과정 속에서 토지를 어떻게 모을 거냐 하는 네. 이게 그 토지 컨솔리데이션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걸 40년 50년 동안 추진해 온 거죠. 꾸준하게.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렇잖아요. 내가 10헥타르 농지가 있는데 여기 있으면은 그 사실 의미 없는 거죠.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이걸 정책적으로 한 4, 50년 동안 계속 해온 거지 이걸 가지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말씀드렸듯이 산업이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토지가 갑자기 투자 수단이 돼버렸잖아요. 예. 이게 또 우리가 그 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되면서 네. 토지 불화 나눠주는 정책이 만들고 그것도 있고 그런 이 헌법에 이미 박혀버린 것도 있잖아요. 네. 경제유전 원칙이라는 것들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 정책을 쓸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농업을 우리가 규모화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규모화될 수가 없는 구조 지금은요. 농토를 누구 특정 기업에 혹은 특정인에게 몰아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가 안 돼. 그 제도가 없죠.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농지를 넓힐 수 있는데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거죠. 여기저기. 예. 그러니까 우리 농업이라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규모화가 하자 그러지만 사실은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하죠. 이게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카카오가 네. 우리는 농업에 좀 진출을 해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나서 카카오톡으로 쌀을 팔고 시금치를 팔면 진짜 잘 팔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서 우리나라 농토의 상당 부분을 카카오가 임차를 하든 사들이든 해서 농사 짓는 게 제도적으로 안 됩니까? 그게? 그 설명을 위해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되나요? 저기서 띄워주실 거예요. 슬라이드 하나만 띄워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농업을 정의할 때 네. 농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분야와 가치사슬이라는 네. 건데 이게 광의로 보면 이제 후방 농업, 농업 전방 농업이 있는 거고 네. 네. 협의로 보면 저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네. 저거가 농업이에요. 네. 협의의 농업이죠. 협의의 농업. 파란색 글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농업. 네네. 그래서 그 OECD 용어로는 프라이머리 프로덕션, 직접 생산. 네. 이거 필드 그 논밭이 있고 축사나 시설이 있는 그런 데인데 저기선 크게 세 가지를 생산하죠. 식량이나 원예, 축산. 우리가 제일 못 배우는 잘못 배우는 단어가 하나가 원예인데 네. 원예하면 우리는 화훼를 생각하거든요. 네, 장미. 모종삽. 네네. 모종삽이 떠오르지. 화훼를 생각하는데 네. 식량과 축산물을 뺀 채소, 가수, 특용작물 모든 게 원예 작물이에요. 예.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저걸 하기 위해서는 국가 농업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논밭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토지 기반 정비라든지 수리관계 시설, 물류망, 재해대행 체계, R&D 체계 등 농업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 저게 워킹을 하는 그렇죠. 거고요. 예. 기본적으로 저 부분은 저수익 초장기 분야입니다. 그리고 제로섬 분야예요. 토지 기반 정리 수리 아니요, 관계. 아니요. 저 프라이머리 가운데, 프로덕션 가운데 거는? 부분이. 네네. 그러니까 예. 저기서 돈을 벌려면 저수익이나 초장기를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제로섬 분야다. 제로섬 분야라는 게 뭐냐면 저 부분은 우리가 어떤 소득이 많다고 해서 많이 어느 선 이상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겨울에 딸기 먹는 대신 감귤 덜 먹잖아요. 네. 아하. 그죠? 그러니까 제로섬 분야라는 시장 거예요. 크기 자체는 항상 네네, 고만하다는. 고정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저 제로섬 분야가 있어서 그래서 보통의 경제 원칙이나 상식이 안 통하는 분야가 있어서 농업 경제학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는 농민의 영역입니다. 생산자의 영역이에요. 네. 저기 카카오가 들어온다고 해서 네. 뭔가 큰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큰 편의성이 좋아지지 않는 거죠. 그럼 카카오는 어디로 들어가면 되느냐? 앞으로 뒤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네. 앞으로 뒤로. 저게 이제 후방 산업하고 전방 농업, 후방 농업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종자 농약 비료. 후방 농업은 농업을 위한 투입제들, 종자 농약, 비료, 농기계 농자재. 특히 이제 종자 농약, 비료는 지금까지 농업 발달을 이끌었던 분야고, 네. 뭐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농기계 농자재가 이끄는 농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농업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산업군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해외로 수출을 할 수도 있어서 완전한 플러스점 게임입니다. 저기는 돈 되는 첨단 산업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길게 그래서 걸리지도 않고. 대자본이 저기 들어가는 건 얼마든지 환영한다는 거죠. 후방 농업. 네네. 이주랑 박사님, 저는 네. 왜 이 질문을 드렸었냐면 예. 남 박사님도 그렇고 너무 쪼개져 있다 보니까 생기는 비효율이 있는데 네네. 그렇다고 그 쪼개져 있는 걸 다 김현우 갖고 그럼 김현우가 농사 지어라고 하는 게 안 되다 보니 좀 그게 걱정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냥 카카오가 다 땅 빌려서 한꺼번에 농사 지으면 헬기로 하고 뭐 다 하니까 그게 그렇다 보면 부가가치가 더 생기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완전한 임계점을 넘어가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네. 없고 또 하나는 집약을 시켰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대농이 크게 농사를 지으면 네네. 뭐 어떤 뭐가 문제가 문제예요? 있어요? 병충해나 네. 국지 기상 이런 거에 완전하게 취약해지죠. 여기에 네. 강원도 어디 군에 네네. 엄청나게 그 해에 비가 많이 왔는데 네. 그 옆에 한 30km 떨어진 거기는 비가 안 와서 전염병 같은 거에도 노출이 많이 되고 여러 사람이 농사 짓는다고 노출이 안 돼. 아니 여기 양파 짓고 여기 하나로 양파 졌을 때 몰려져 있으면 양파면 이 두 개만 양파 주고 저 양파는 사는데 네. 네네. 양파를 다 양파 이러면 혹시나 여기에 무슨 국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그래서 리스크는 있네요. 규모와 집약화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도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네. 네. 미국이 도축장들이 집약화돼 있었거든요. 음. 근데 코로나 상태에서 하나가 셧다운되고 두 개가 셧다운되니까 그 공급망 자체가 취약해져 버린 거예요. 특별한 근데 일이 없으면 효율이 높은데 네, 여러 개가 있으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도 네. 법적으로도 그런 식의 위탁 경영, 위탁 생산이 안 됩니다. 지금 법적으로도 그거는 좀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풀어야 되죠. 풀어야 되고 제일 하바단에 이제 헌법이 있는 거거든요. 경자유전. 경자유전.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뭐 우회해서 푸는 방법이 약간씩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아직도 경자유전이다. 근데 이제 농지농용으로 바꿔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농지농용. 농지를 농업으로만 쓴다면 네. 네. 소유 관계가 어떻게 되더라도 하게 해주자. 그러니까 땅 빌려서 농사 짓는 게 네, 가능하도록 농지는 농업에만 쓴다면 네. 누가 소유하고 누가 경작을 하는지 관계없게 큰 해줘야 문제가 된다. 되지 않는다. 경자 유전은 아닌 거죠, 그게. 네, 소유한 사람이 짓는 거에서는 조금 네, 벗어나는. 땅을 빌려서 농사 지으면 그게 예전엔 소장농이라고 해서 예. 그러면 힘들어지니까 그거 막겠다는 거였는데 네, 네. 그렇죠. 옛날엔 그 취지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지금은 그런 시기가 그러면 많이 카카오나 지나버린 삼성도 거죠.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건 안 되고 그러게요. 대규모 지으려면 사야 되니까 그렇죠. 또 서로 그 다반 지대 높은 나오는. 걸 샀을 때 과연 경제성이 나오겠느냐. 나오겠느냐. 네, 그런 그건 좀 문제가 풀어야 되겠네요. 소장님 풀어주세요 그거는. 제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 전방 농업 관련된 건데요. 네. 그 슬라이드에서 농업 생산물이 나왔을 때 그거를 음. 이제 식품으로 만들든지 요새는 이제 바이오 소재를 통해서 의약품이나 화장품도 만들 수 있고 네. 네. 또 저걸 물류망에 태워서 가공하고 저장하고 유통시키고 마케팅하고 저 분야는 엄청 큰 분야죠 사실상. 마켓컬리. 네네 많은 벤처들이 저쪽에서 나온 거죠. 쿠팡 프레시. 네, 쿠팡 쿠팡 프레시. 프레시, 네, 프레시 이지. 오아시스. 오늘 회. 네. 오늘 많이 하시네요. 안 쓰실 것 같은데 이런 거. 가장 중요한 건 저 원물 부분, 저 네. 초장기 저수익 부분, 가운데. 제로섬 게임을 예. 국가가 어떻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느냐. 아, 저게 중심이군요. 네, 저 원물이 없으면 후방 전방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저 부분을 어떻게 유지시켜 주느냐가 정책 숙제, 국가 숙제, 장기 숙제가 되는 거고 예. 산업적으로는 후방과 전방이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니 기업들, 스타트업들, 투자사들 저쪽으로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거죠. 실제로 많이 지금 움직임이 있고요. 저쪽도 조금 특색은 있는데 예,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면 귀농이죠? 이제 김현우 소장님 이제 인기는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농촌에 가서 농사 짓는 쪽으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네. 농업을 하러 네. 내려가는 귀농을 막아야 됩니까? 아니면 권장해야 됩니까? 그러겠죠. 아까 그러니까 농촌 인구가 좀 줄어들어서 규모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면 오지 마세요. 지금 있는 농민들도 많습니다. 가야 되고. 그러면 보통 귀농과 귀촌이라고 하죠. 예. 귀촌은 그쪽에 정주를 해서 농업 이외의 것에 종사하는 네. 거고, 귀농은 와서 농업을 하는 거고. 음. 근데 귀농을 왔을 때 네. 일반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착각 중에 하나가 자기가 상업적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합니다. 이거 당연히요. 근데 농산물을 생산해서 네. 돈을 받고 팔 수 있을 정도의 에, 기술을 갖는다는 게 예.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지식과 경험을 갖는다는 게 어렵고, 네. 두 번째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생산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논이 있든 밭이 있든 네. 시설이 뭐, 있든 자본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자본을 대는 것도 어렵습니다. 현우 소장님 돈 좀 있으세요? 그럼 뭐 얼마든지 자본 문제 해결이 됐는데 한 1, 2억 갖고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그 약간의 탄식 소리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1, 2억이 되게 큰 돈인데 그걸로도 생산의 수단으로 안 된다는 아니, 거예요? 가서 집 한 채 사고 네, 네. 여유 자금 1, 2억 있으면 농사 못 지어요? 농업 노동자 될 수 있어요. 농업 경영자가 너무 아니라.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아니 그럼 기존 농민들은 집도 하나씩 있으시고 한 20억쯤 있으십니까? 그렇진 않은데요. 이게 외부에서 사실 농촌에 가서 귀농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자본이 들어가요. 큰 자본 그러면은 뭐 가끔 들으면 한 3억, 5억 가지고 보통 퇴직금 가지신 분이 네. 많이 오잖아요. 예. 오면은 말씀처럼 조그마한 집 하나 사고 네. 그다음 토지 한 10,000평 정도 사면 벌써 대부분의 돈을 한 절반 정도 쓰게 되거든요. 네. 그다음 절반 정도 남은 거 가지고 한 1, 2년 정도 농사 지으면 사실 한 뭐라 그러죠? 농업으로 가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농민들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무슨 농사를 지을 거냐거든요. 뭘 심을 거냐. 예. 이게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원래 고추를 심을 거냐, 양파를 심을 거냐, 마늘을 심을 건지 이거를 결정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네. 사실 농업이 귀농 되게 귀촌이 리스키한 그렇게 사업이라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그래서 대개는 또 뭐 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농가들이 전부 다 영세하다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1헥타르 이하가 대부분이라고. 요즘 논이 예를 들어서 평당 대개 10만 원 정도, 2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아주 농촌 지역, 네, 도시 예, 부분 좀더 예. 비싸고요. 예를 들면은 뭐 1억 정도 하더라도 1,000평밖에 못 사는 거죠. 네네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땅이라 그래도요. 10만 원에 10,000평이면 10억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아주 시골로 가면은 뭐 조금 더 싸지는데 네. 대충 그래도 10만 원 정도 그보단 좀 더 비싸니까요. 사실 이 퇴직금 가지고 사실 귀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땅이 있으면 모를까. 네네 그런 빌리는 수단도 있잖아요. 뭐 농지은행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단 땅값은 어떻게 한다고 쳐도 나머지 돈 들어가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장비 아니면은 벼농사 기준으로 네. 3,000평 1헥타거든요. 네. 300만 원쯤 수익이 생깁니다. 벼농사 기준으로. 3,000평 농사 지으면 1년에요? 예, 벼농사. 1년에요. 그럼 10,000평이면 1,000만 원 번다고요? 1년에요? 10,000평이면 1,000만 원 정도 버는 거죠. 그럼 10만 평을 지어야 1억을 버는 건데 1억까지는 안 벌어도 그럼 100억이 있어야 되네요. 10만 평 농사 지으러 논을 사러 가면. 말이 되나? 벼농사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밭작물은 조금 나은데 네. 밭작물은 밭작물은 기술과 노동력이 노동력이 없죠.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죠. 사실은 어차피 그러니까 농사를 한다는 거는 기존의 농민들이 이제 그 부모님이 농사를 아주 크게 지을 경우에는 이제 물려받을 만한 산업이죠. 네. 그래서 약간의 투자나 기술을 더해가지고 새롭게 나갈 수가 있는데 네. 외부에서 뛰어들어가서 할 때는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자본지발적인 산업이고 이게 생각보다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이거. 그러니까 누가 저희한테 와서 자꾸 물으면은 하고 싶으면은 농촌에 가서 50평도 많다. 100평 정도면 골병 드니까 한 30평 정도도 충분히 땀 흘릴 수 있을 거다. 그 정도 농사 지어보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충고를 하죠. 이게 농업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볼 때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이게 기술이 그냥 다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이게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품질 기준을 통과하고 뭘 이런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 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이게 뭐 굉장히 많은 어떤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네. 채팅창에서 농민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네요.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드릴게요. 우리 농산물 얘기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유통 단계 길어 복잡해 중간에 업자가 다 해먹어 뭐 농민들은 뭐 피땀 흘려서 뭐 눈물만 흘려 갈아엎는다 그런다는데 그런 우리는 얘기도 마트에서 나오면서 비싸고. 항상 뭔가 이제 시끌시끌해요.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그런 우리의 정보 혹은 의식에서 혹시라도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이거는. 그것도 사실 굉장히 오해죠. 사실 한 10년 전, 한 20년 전부터 항상 단골 메뉴가 네. 농업문제 단골 메뉴가 항상 이게 수출 가격이 너무 낮다 판매 가격에 비해 가지고 네.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게 불만이었잖아요. 실제로 유통 비용이 뭐 너무 많이 차지한다. 네. 뭐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도 고민해봐야 되는 게 이 물류하고 전부 다 관련돼 있거든요.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농경지에서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트럭에 실어야 이게 뭐 가락동에도 보낼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면 한 농가가 되지 않으면은 중간에 누군가가 이걸 여러 농가의 걸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간에 누군가 이걸 모으고 이런 단계들이 다 필요한 거죠. 유통 상인들 중에 거저 먹는 사람은 없다. 그 어느 그런 정도는 거 같으면 네가 해봐라. 그리고 또 이게 가격에 대한 리스크를 지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 예를 들면은 많은 돈을 버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이 농업의 그 예를 들면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10년 20년 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걸 개선하겠다고 했지만은 계산 안 되는 거 보면 여전히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만한 어떤 그 리스크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지불하는 다 개입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유가 다 있다. 많은 단계가.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은 그 농민들인데 이걸 또 다른 예지만 직거래를 하라 그러잖아요. 소비자인데 직거래하라고. 네. 그럼 사실 그걸 직거래 하다 보면 농민들이 또 많은 농민들이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면은 네. 대부분의 분들은 몇 번 하다가 또 포기하시는 분이 또 많거든요. 네.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거래하면은 조금 더 쌀것 싸게 쌀 같고. 거라 생각해요. 농민 입장에서는 이 직접 노동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장비하고 전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걸 하고 농민 입장에서는 뭐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사실 포장비 빼고 나면 또 이게 오히려 이 클레임 누르고부터 이런 걸 하면은 오히려 그냥 도매상에다 넘기는만 그 좀 덜 받아도. 그 밭대기 매매라 그러죠. 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딴 거 하는 게 오히려 속편할 수 돈을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게 당장 개선될 건 아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구조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프라 문제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 문제지 어느 이게 중간 상인을 욕한다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중간 상인이 하는 일은 다 있겠으나 네 야, 이거 합쳐서 하나로 해 이걸 것도 쉽지는 않아요. 잘 안 되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마트는 어떤 특정 업체에서 그럼 이걸 담당을 하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도 그럼 누군가는 농가들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가서 언제 수확할지 이걸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렇죠. 모을 걸 짜야 되고 이런 걸 다 프로그램 짜야 되는데 이거는 누군가 개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거 다 비용이고 이거 중간 다 유통 상인이 A, B, C, D, E가 있는데 농민 소비자 A, B, C, D를 하나로 합쳐서 이마트가 다 해라고 하면 이마트 직원 중에도 A 하는 애, B 다 있다. 그죠? 그게 그래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또 리스크를 또 져야 되는 것들이 있고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많이 뛰어들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내세우는 기업은 별로 못 보셨잖아요 아직까지요.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좀 뭐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좀 그렇게 좀 이해했으면 어떨까? 이주장 박사님. 네. 유통의 개선 포인트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직거래되거나 마켓컬리나 이런 신유통 들어오는 거 네. 대단히 환영하고 반가운 일이고요. 근데 그 유통이 계속해서 폭리를 취한다는 건 과장되고 왜곡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통 과정에서 감당해야 되는 다양한 리스크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고 네. 그걸 나눠서 하고 있는 거고요. 유통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폭리를 취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폭리를 취하는 만큼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예를 하나만 들어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든다.
그 예를 들어 뭐 수매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양파든 네. 무슨 감귤이든 수매를 하잖아요. 유통업자가 사는 걸 수매라고 네네. 합니까? 예. 유통업자는 이제 그 초기 단계, 예. 그러니까 그 밭대기? 계약 밭대기를 단계. 하잖아요. 계약 단계 아, 수매를 하잖아요. 예. 수매를 얼마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연재해가 왔다든지 네. 병해가 왔다든지 네. 그래서 밭이 엉망이 된 경우에 네. 그 유통업자는 그 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계약을 했으니까. 그런데 양파는 또 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아 밭대기로 가기로 했으니까 농작업만 아. 하면 결과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 밭에서 나는 양파가 하나든 100개든 그렇죠. 그걸로 썩었든 뭐 퉁치고 어쨌든. 네네. 나한테는 얼마 주는 걸로 네네. 아, 그 리스크를 진다. 네네. 밭대기가. 그 저장, 운송 리스크, 그다음에 판로 개척하는 과정에서의 리스크 등등 생산자가 유통업자한테 리스크를 넘겨놓은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폭리가 될 수도 있지만 손해가 크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일반 국민들한테는 폭리 상황만 네. 폭리 상황만 그 상황은 뉴스에 나오죠. 늘 크게 알려주는 여기 선물이죠. 선물인데 선물이죠. 선물도 누가 선물했다가 성공한 얘기만 듣지 뭐. 네네. 저희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네. 저희도 언더스탠딩 니들이 하는 게 뭐냐. 이주랑 박사님이 오시면 우리가 보는 거지. 중간에서 니네들은 허튼 소리나 하지. 여러분이 이주랑 박사님 섭외해 보십시오. 네. 진짜 가서 뭐 질문 이상한 거 했다고 혼내시고 뭐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서. 맞아요. 중간에 누가 어그로는 끌어줘야 갑자기 돼요. 뭐 비 온다고 안 오시고 그러면 진짜 등에 땀 납니다, 여러분. 중간 유통업자가 이게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좋으면 네가 가서 하지. 예, 근데 선뜻 다 대기업이나 이렇게 안 뛰어드는 이유들이 이제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데이터도 네. 많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유통업태가 생기고 있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혁신이 진행 중이라 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농업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있다는 거는 많이 느끼셨을 텐데 내가 한 몇 번쯤 나오면 대충 이런 오해들이 좀 풀릴 것 같다 싶으십니까? 여기 한 번에 오실 때마다 한 1시간씩 드릴 수 있는데 대략 한 10번? 아니면 뭐 글쎄요 이게 딱히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너희들의 같고요. 학습 능력에 따라 다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네. 보는 농업을 보는 렌즈가 달라요 사람들이. 그 선입견도 다르고 렌즈도 달라서 아마 영원히 안 풀리는 숙제일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농업 그랬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 이미지가 다 다를 거예요. 다르죠. 누구는 진짜 벼농사를 농업 이렇게 볼 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오해나 착각이나 이런 것들은 무수히 많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장마철 끝나고 가을 되기 전에 한 번만 더 나와 주십시오. 네, 약속했습니다. 그 봐요. 이게 유통업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늘 다음에 나와주세요라고 이렇게 모든 진행자들 얘기하냐면 이렇게 네. 박아놔야 나중에 딴소리 안 하시는. 농사만큼 어렵습니다. 한국정밀농업연구소의 남재작 소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주량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가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라고 얘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조금 이제 그쪽의 덕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마켓 봤거든요. 그래서 휴가지 같은 데 가서 새벽 몰래 보죠. 이거 보죠. 이거 보잖아요. 이거 혼나죠 그러다가. 얘는 덕후죠 덕후. 제가 가봤던 길이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면서 쭉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진짜 바텀업 잘하시는, 바텀업이 뭐냐, 기업 분석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환율만 설명해 달라고. 환율에 관련된 정보만 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환율 제가 못 맞추는데요. 근데 로직은 설명해 드릴 수 있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 해드리니까 아 충분하다고. 오케이.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